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8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웨이브 액세스까지 했던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밑에 이제 뭐 DH 서버, 보안, 뭐 무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들하고 조금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세팅하고는 조금 이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까지의 설명이 마무리가 되지면 이후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그 패키지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을 기동을 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세팅하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그런 어떤 메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네트워크 부분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아마 한 달 이상은 설명을 해도 부족할 정도일 텐데, 개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이름은 일전에 봤던 부분이고, 또 게이트웨이도 봤던 부분이고요. DNS에 대한 것도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프락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개념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 프락시 하는 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스 장비나 또는 서버 장비에 접근을 할 때 중간에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서버를 우리가 프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하다 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프락시라고 하는데, 이 플락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목적이 2가지의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캐시 기능과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자들이 웹 서비스나 이런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런 어떤 요청되는 패킷이나 그런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이 프락시가 서버에 요청을 해가지고 또는 나스 장비에 요청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떤 인터넷 요청이나 그런 어떤 형태들이 발생이 될 때 캐시에서 서버로 접근하지 않고 캐시에서 바로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빠른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버에 다이렉트로 바로 접근하지 않는 형태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캐시 서버인 프락시 서버에서 그런 어떤 불분명한 그런 접근이나 원하지 않는 접근이나 그런 어떤 포트 접근들을 미리 미연에 막아서 서버의 트래픽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외부 접근에서 불분명한 접근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이 프락시 서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락시 서버를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주고 설정을 해주고 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그 부분만 해도 또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일단 프락시는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보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분에도 3가지가 지금 구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랜 포트, PPP-oe, IPv6 터널링 이렇게 나옵니다. 근거리 통신 시스템 관련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네트워크 랜을 이야기하는 거고, PPP-oe 같은 경우는 케이블 모뎀이나 전화 접속 모뎀이나 예전 초창기 때 KT의 ADSL 모뎀 같은 경우 우리가 전화 접속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용되지는 형태의 연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이제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IPv6 터널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랜 포트를 열어서 보게 되면 랜 포트의 IP는 자동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IP 주소가 있고
IPv6 주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서브넷 마스크는 기본이고 일단 두고요. 그래서 IP 주소가 있고 IPv6 주소가 있는데 IP 주소의 개념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IP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 형식으로 구성돼 가지고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내부 IP이기 때문에 192.168.0.1 해서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규약의 숫자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IP라고 하는데 이 IP가 초창기 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게 표준 규약이 잡혔는데요. 이게 만들어질 때 32비트 체계로 IP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접근하는 형태에서 32비트 체계로 해가지고 IP가 구성이 되는 체계가 잡힐 때 이 32비트에 해당하는 IP 개수 생성할 수 있는 IP 개수를 40억 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개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IP 체계를 잡았는데 뭐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니 어쩌니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더 적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늘고 부여해줘야 될 IP 개수의 부족이 이제 부족함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왔죠. 예전에는 그냥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요즘은 가전기기에도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되니까 거기에다 IP가 필요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한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IPv6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었고 IPv6는 총 128비트의 체계로 이제 IP가 구성이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2비트보다 훨씬 더 3배 이상 큰 형태로 IP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지니까 이제 충분한 형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IP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IPv4에서 IPv6로 지금 현재는 옮겨가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IPv6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IPv4의 주소 체계를 IPv6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기능이 필요하게 됐는데 바로 그게 이제 IPv6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IPv4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IPv6로 터널을 통해서 연결해 준다. 그렇게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랜 포트, PPPoE 전화 접속, IPv6 터널링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트래픽 제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트래픽 제어도 실질적으로 해볼 건 아니지만 이제 트래픽이라는 개념을 일반 유저분들은 서버 쪽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일반 유저분들은 대부분 잘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한참 트래픽이 대두됐던 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었죠. 매스컴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럴 때부터 트래픽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디도스 공격이라는 형태는 한 서버에 다수의 접속자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일정 서비스를 기본으로 예로 들면 웹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죠. 웹사이트가 열리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공격을 하는 형태가 발생이 되면 그 웹 서비스에서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속자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또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 그 서비스가 다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 트래픽 초과, 허용량 초과해가지고 서버가 아웃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의 처리의 그런 흐름 또는 용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이 트래픽 제어 부분입니다. 초당 보정할 수 있는 BPS 양과 최대 보정할 수 있는
kbps 양 이렇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이상이 넘어가는 형태의 서비스가 들어오는 요청을 하는 그런 어떤 IP 주소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의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IP 주소는 제한을 하고 또는 차단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 트래픽 제어를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뭐 구성하는 형태에서는 정적 라우트까지는 그렇게 할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여러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서버 세팅이나 이런 어떤 형태의 기업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라우터를 우리는 공域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域이 외에 일반적인 라우터들이 기기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라우터의 각각의 경로들을 수동으로 고정화해서 이쪽은 이쪽 라우터로 가라, 이쪽에서 들어온 거는 이쪽 라우터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경로를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개념을 정적 라우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부분에 있는 각각의 메뉴 탭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DSM 설정은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일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DSM에서는 HTTP 연결해서 HTTPS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 해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한 거, 이걸 간단하게 조금 인지되게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라는 건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웹사이트의 그런 어떤 문자의 표준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이 연결이 인터넷 웹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연결 자체를 HTTPS로,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시큐어 보안을 통해서 연결되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대부분 HTTP로 됐었고, 지금은 HTTP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의 보안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해서 요즘 모든 사이트는 HTTPS로 된다. 그래서 이 HTTPS의 그런 사이트로 구성하는 부분도 나중에 상세하게 웹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스테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런 어떤 형태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치를 따로 세팅을 해가지고 아파치 서버가 이제 웹 서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파치 서버, PHP 서버, MySQL 서버 이렇게 다 연동을 해서 홈페이지의 메인 인덱스 페이지를 오픈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HTTPS와 DSM 네트워크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HCP 서버라는 거는 저번에도 또 설명을 드렸고, 자동 IP 할당 서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지금 나스 장비가 공域에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좀 의미가 적고요. DH 서버의 의미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나스 장비를 다이렉트로 인터넷망과 연결해서 공인 IP를 받았을 때, 그때 이 나스 장비와 연결되지는 여러 어떤 형태들의 클라이언트들을 IP를 부여해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했었을 때가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 DHCP 서버가 공域자체에서 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DHCP 서버라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무선 부분이 있는데요. 무선에도 지금 현재 네트워크,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유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기가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유선 공유기였죠. 그러니까 무선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 공유기가 초창기 때 나왔었고,
이후에 많은 형태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무선이 장착된 유무선 공유기로 발전이 됐고, 유선, 무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뭐 FTP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처럼 무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가지고 공유기가 작동이 되지는 형태가 되면서 와이파이로 우리가 핸드폰이나 또는 스마트폰 이런 어떤 형태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게끔 됐는데, 이 NAS 장비도 마찬가지 뒤에 USB 3.0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USB 어댑터, 와이파이 어댑터, 그죠? 무선 USB를 끼우고 그 다음에 또는 블루투스 USB 그런 어댑터를 끼워주면 NAS 장비만 가지고도 바로 여기서 이제 세팅 과정을 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통해서 NAS에서도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고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이게 이제 무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댑터를 끼워 가지고 세팅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보안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보안, 뭐 방화벽, 보호, 계정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것만 설명해도 뭐 몇 달 걸릴 수 있는 형태라서, 보안, 제가 지금 나스 장비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리눅스로 서버를 세팅을 해서 사용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서버를 세팅을 할 것인가, 집에 뭐 컴퓨터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하다가 별도로 나스 장비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저 또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이 어떻게 설정을 해야만이 최적화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약하죠. 일전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리눅스 서버로 세팅해 가지고 웹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뭐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 후기, 아파치 서버 세팅하는 후기,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 세팅하는 후기,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그동안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쭉 자료화 해가지고 게시판에 많이 올려놓다가 사이트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참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잊어먹을 때마다 그 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잊어먹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하면서 사이트를 잘 운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사이트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안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취약한 부분을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부팅 자체가 안 되는 형태까지 가서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서버를 세팅하지 않고 다음같이 나스 장비를 구입을 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보안 부분에 대한 거는 이쪽에 가면 메인 메뉴에 보안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어드바이저를 보고 저는 이제 어디 보면 이 나스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을 세팅할 때 어떤 식으로 세팅해야 될까, 이런 어떤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많은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시놀로지사에서 제공해주는 미디어 서버라는 그런 어떤 패키지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 클라우드 서버라는 서버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도 DNS, 다운로드 스테이션, 이 개념들이 다 그 서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튠스, 메일 서버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될 프락시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웹스테이션, 웹다브 서버, 아파치 서버, 밑에 쭉 또 내려가면 지금 현재 마리아DB 10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SQL 서버, 그 다음에 PHP 어드민 서버, 이런 형태들을 앞으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치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마다 보안을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이 보안의 이쪽 탭에 있는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지 않더라도 메인 메뉴에 보안 어드바이저 이거를 기동을 시키면 이 전체 이 NAS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스들을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 자기가 싹
하나하나 검사를 해가지고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부분에 보안이 취약하니까 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또는 웹 서비스에서 이런 부분에 보안이 약하니까 그 보안 부분을 이렇게 취약점을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모든 것들을 이 메인 메뉴의 보안 어드바이저에서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안 설정까지도 깔끔하게 자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안하고 보안 어드바이저하고 이 두 부분에서 같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뭐 한 번씩 보면 뭐 방화벽 활성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프락시 서버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호 계정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디도스를 막아주는 형태의 체크 부분이 있고, 그 각 사용자 계정에서 로그인 했었을 때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로그인 횟수가 오버되면,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로그인 시도가 3회 이상 되면 정지돼 버리는 것처럼 그런 기능 해주는 거.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네트워크 부분에서 설명했던 이 DSM 설정에 HTTP에서 HTTPS로 연결되지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 인증서, 이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집니다. 네트워크에 DSM에 다음 보면 인증서 페이지에서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서가 보안의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 생성하는 것도 후에 HTTPS 웹 서비스를 실행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안 부분에 있는 보안, 방화벽, 보호, 계정 인증서 공급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만 보고 일단 이렇게 해서 보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어떤 형태들이 제가 직접 나스 장비를 세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급 부분에 있어서 뭐 HTTP 압축 활성화 뭐 읽어보시면, 전송 속도를 높인다, 그다음에 TSL, SSL 프로파일 수준,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 우리 그 보안 설정 부분 있죠. 개인 네트워크 접속하는 설정 부분을 중간, 높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정보센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는 나스 장비의 총체적인 모든 그런 어떤 정보를,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모든 부분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하고 쭉 6개의 이렇게 쭉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메뉴는 뭐 시리얼 번호, 모델 이름, CPU, 클럭, 메모리, DSM 버전 뭐 이렇게 쭉 있는 형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보센터의 의미고, 한 번씩 보고 스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네트워크에도 뭐 서버 이름, DNS 주소, 게이트웨이 쭉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맥 주소. 그래서 이 맥 주소는 좀 가려야죠. 이제 저장소에는 지금 현재 스토리지 1로 구성되어 있고, 하드는 지금 3테라짜리 2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여주는 거고, 서비스는 지금 이 나스 장비가 사용하고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 포트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삼바와 AFP만 세팅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뭐 인증 서비스도 있다는데, 요건 일단 여러 가지 이론은 FTP 프로그램이나 FTPS, SFTP, Rsync, 그 다음에 SSH 이런 것들을 세팅하면서 하나씩 요거하고 연계해서 체크 과정들을 확인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이후부터는 공유 폴더 밑에 있는 그 파일 서비스 부분부터 해서 하나씩 실질적으로 이제 데모를 이렇게 해 보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FTP 서비스부터 쭉 해 나갈 거고요. 장치 분석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시놀러지 계정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시놀러지 계정은
나스 장비에 구입을 하고 시놀로지 사이트에 접속할 때의 계정 정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테마도 별로 알 필요 없고 지역 옵션 요 부분에서 이거는 뭐 시간대죠. 그렇죠. 대한민국 시간대다. 뭐 그다음에 이게 NTP는 시간대 동기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스테이션과 시간대를 동기화해 주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 알림은 서버의 상태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인데 뭐 이것도 그냥 뭐 일단 지나가도록 하고요. 스케줄러는 우리가 현재 어떤 작업을 미리 스케줄을 짜놨다. DSM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스케줄을 짜놨다. 그런 어떤 형태들이고 하드웨어 및 전원은 이 지금 나스 장비의 기계적인 상태, 하드웨어적인 상태들을 지금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냉각 팬 고장일 때 삐삐 소리를 울려라, 팬 속도 모드는 어떻게 해라, LED 밝기는 어떻게 조정을 해라, 뭐 그런 뜻들이고 비디오 트랜스코딩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비디오 파일에 대한 형식이 있었을 때 그 형식의 그런 어떤 변환을 어떻게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라 개념을 잡도록 하죠. 전원 예약 기능에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 전원을 켜라 뭐 이런 어떤 형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알고 있고 하드 대기 기능도 뭐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부분이고 UPS는 무정전 전원 장치라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컴퓨터가 전원이 꺼졌을 때 또는 정전됐었을 때 배터리가 이렇게 크게 들어있는 UPS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할 때 쓰는 것 같은데 그 기능까지도 지원이 된다 하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외부 장치 부분을 보면 외부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린터기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그 기능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업데이트 및 복원에 들어가서 보면 뭐 업데이트 이거는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겠죠. 구성과 백업 이 구성과 백업 구성 백업 구성 복원은 현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나스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세팅을 할 거고 포트 세팅도 할 거고 파워 세팅도 할 건데 고생해서 그것들을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까지 다 세팅을 해 놨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세팅했을까? 그럴 때 이제 그 구성 파일 전체를 백업을 떠가지고 그거를 컴퓨터로 저장을 해줍니다. 내 컴퓨터에. 또는 이제 내 이제 USB에 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기본 세팅해 놨던 그런 구성이 틀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구성 복원해서 모든 포트 서비스 이런 어떤 설정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요거는 꼭 필요하고 요거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스 장비에서 컴퓨터로 이제 데이터를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네요. 재설정에서도 일단 한번 봤죠. 공장값 재설정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사용자 권한이나 응용 프로그램 포털이나 색인 서비스나 뭐 공유 폴더 동기화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 뭐 지금 현재 뭐 사용 권한은 요거 기본 권한을 모든 상주에 부여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 요거 포털 뭐 색인 서비스 뭐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공유 폴더 동기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행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버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하면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대부분 알죠.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내 PC에 있는 데이터든 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에 있는 데이터든 이런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그런 어떤 형태를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빅데이터나 이런 어떤 형태들이 다 클라우드 개념으로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폴더 동기화, 뭐 클라우드 동기화 부분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드랍박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동기화죠. 내 파일들의 동기화, 폴더들의 동기화. 그리고 요즘은 제공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를 깔면 제공되지는 것들 많죠. 온드라이브 서비스, 그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프로그램 까니까 깔렸어요. 아무튼 이런 형태들이 클라우드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이제 저는 이것들 다 이제 해지를 할 거고 뺄 겁니다. 안 쓸 거예요. 왜 제가 나스 장비를 썼던 이유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제 스마트폰도 바로 동기화를 시켜놓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내 나스 서버에 저장되게끔,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도 어떤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저장 동기화되어 있는 폴더에 있는 파일의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나스에 옮겨지게끔, 컴퓨터 메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도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됐었을 때 동기화되어 있는 그 폴더들의 모든 내용이 나스 서버에 저장되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터미널에 해당하는 거는 SSH 서비스 활성화하는 부분, 요거를 데모로 보여드릴 때 직접 터미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터미널 서비스 SSH나 또는 SCRT나 보안 텔넷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터미널 서비스를 진행할 겁니다. 데모로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SNMP 부분인데요. SNMP는 여기 보셨다시피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버를 모니터링하면 하려면은 SNMP를 활성화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처럼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 관리를 좀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관리 또는 모니터링 그런 어떤 프로토콜인데, 이것도 뭐랄까요, 뭐 지금 현재 우리 나스 서버에서는 설명할 그런 어떤 형태의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 요거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보면 그룹하고 지금 현재 외부 액세스까지는 데모나 이런 어떤 형태들까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나 DH 서버나 이런 것들, 이 부분들에서는 따로 보여드려야 될 그런 어떤 데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던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제 파일 서비스에서 지금 삼바 서비스는 두고요, FTP 서비스 할 때 또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부분들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SSH 서비스도 마찬가지 R싱크에서 보여드려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도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오늘은 각 이 메뉴들을 개념들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 요거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하다 보면 파일 사이즈가 많이 커지니까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30분 정도 분량이 되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저같이 해상도를 1920, 1080 정도 지원하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한 1기가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파일을 올릴 때 상당히 이제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인코딩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250메가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올리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코딩 하는 방법에 따라서 파일의 사이즈 용량들이 많이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최대한 해상도를,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면서 파일 사이즈는 적게 하는 그런 어떤 인코딩을 쓰고 있습니다.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어떤 인코딩 방법 1기가에서 한 200메가까지 줄일 수 있다면 괜찮아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개념 이해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또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또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